처음 그 집에 발을 들인 날, 서울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르르 구슬처럼 굴러갔다. 나는 그 물방울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발을 떼기가 싫었던 것이다. 현관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이미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남자친구였던 그이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 어머니가 좀 특이하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그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왜 저렇게 불안할까? 하지만 나는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인데 무엇이 두려울까 싶었다. 아직 그때의 나는 그랬다. 순진하다기보다는 세상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자 향이 밀려왔다. 백합이었다. 하얗고 무겁고 달콤한 거의 폭력적으로 진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은 넓었다. 아니, 넓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 위에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벽면을 따라 유리 진열장 안에 도자기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갑게 번득이는 종류였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누군가의 의지로 단단하게 조여진 세계 같았다. 소파에 세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첫째 형님은 오른쪽 끝자리에서 정갈한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연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한눈에도 오래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것이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입술에만 머물고 눈까지 닿지 못하는 것을 나는 느꼈다. 둘째 형님은 가운데 앉아 있었다. 첫인상이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큰 눈에 잔잔한 물결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고요함이 수면 위의 것인지 수면 아래의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셋째는 막내 형님이었다. 아직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보다 서너 살 위였지만 볼에 아직 통통한 살이 남아있어 어려 보였다. 그분만이 내게 진짜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서와, 긴장하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중심에 안쪽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나의 미래 시어머니 귀자 여사. 이른이 가까운 나이라고 들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나이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허리가 꼿꼿했고 은발을 짧게 자른 머리 위로 진주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손이 작았다. 놀랄 만큼 작은 손이었다. 그 작은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천천히 거의 의식적으로 느렸다. 나를 보는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내 얼굴에서 옷차림으로 구두 끝에서 손톱 끝으로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읽고 있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내가 허리를 깊이 숙이자 귀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대리석 위에 닿는 소리가 또 하나의 침묵처럼 거실을 울렸다. 고개 들어.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명령이었지만 부드러운 포장지로 쌓여 있었다.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친 순간 귀자 여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쁘네. 단 두 글자였다. 그런데 그 두 글자를 내려주는 방식이 마치 왕좌에서 하사품을 내리는 것 같았다. 옆에 앉은 형님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나는 주변 시야로 보았다. 그날 저녁 첫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마음에 든다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 의미로 느껴지는 걸까? 귀자 여사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 첫째 형님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을 때였다. 형님이 아메리카노 위에 떠다니는 얼음을 빨대로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16에 시집가신 거 알지? 16.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교복주름을 다리미로 잡고 매점에서 붕어빵을 사 먹고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나이에 시집을 간다는 것. 형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시아버지 집안이 부유하긴 했는데 그 부유함이 사람을 지켜주는 종류가 아니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무서운 분이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당 쓸고 찬물에 빨래하고 밥 지어 올리고 그래도 혼나고 종일 무릎 꿇고 있은 날도 있었대. 귀자 여사는 매를 맞으며 첫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간신히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세 번째 아들을 낳은 뒤에야 비로소 밥상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한다. 16부터 30까지 14년을 무릎 꿇고 살았던 여자. 그 여자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처음으로 돈의 무게를 손에 쥔 것이다.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더라.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중독이 된 거야. 무릎 꿇던 사람이 무릎 꿇리는 법을 배운 거지.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이 먹먹했고 다른 한쪽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 여자의 상처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상처받은 사람이 반드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였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서서 구두를 벗는데 그이가 물었다. 형님 만났어. 응. 무슨 얘기했어?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어머님 이야기 좀 들었어. 그이의 얼굴에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번졌다. 그러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먼저 물어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나는 그이의 그 비겁한 선의가 밉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다. 괜찮아. 결혼하자. 내가 말했다.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 말을 내뱉는 동안 귀자 여사의 작은 손이 찻잔을 들어 올리던 느린 동작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 왕국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빗물이 대리석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발이 무거웠지만 결국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백합 향기처럼 진하게 거의 폭력적으로 모든 불안을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봄에 치렀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호텔 연회장에서 귀자 여사는 하객 300명 앞에 앉아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는 손놀림만이 유일하게 생기 있었다고 나중에 셋째 형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웃었다. 아직은 웃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며느리 모임에 소집된 것은 결혼 후 정확히 한 달째 되는 토요일이었다. 전날 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말했다. 내일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보자고 하셨어. 형수님들도 다 오신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긴장이라고 읽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긴장이 아니라 미안함이었다. 미리 경고해야 할 것을 경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는 그 특유의 얇은 진동이었다. 토요일 오전 11시 청담동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나는 형님들을 만났다. 첫째 형님은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남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셋째 형님은 나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긴장하지 마.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귀자 여사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금색 브로치. 향수 냄새가 2층까지 퍼질 것 같은 기세로 여사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았다. 시선이 나에게서 멈추었다. 그 재킷 어디 거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동대문에서 산 3만 원짜리 재킷이었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됐다. 올라가자. 오늘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3층 명품관. 귀자 여사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점원들과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었다. 단골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공간의 주인처럼 보였다. 여사는 매장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우리넷을 세워두었다. 자, 하나씩 골라. 가방이든 지갑이든 좋은 거로.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상한 거 고르면 바로 안다. 첫째 형님이 먼저 움직였다. 진열대로 걸어가 중간 크기의 토트백을 들어 올리며 어머님, 이건 어떨까요? 하고 물었다.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거 말고 옆에 거, 큰 거. 첫째 형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옆에 가방을 집어들었고 어머님 역시 눈이 높으시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이것이 연기라는 사실을 잊었다. 둘째 형님은 조용히 지갑 하나를 골랐다. 가장 작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여사가 그걸 보고 혀를 찼다. 넌 맨날 그 모양이야. 좀 큰 거 골라. 체면이라는 게 있지. 둘째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내려놓고 한 단계 큰 것을 집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아직 읽을 수 없었다. 셋째 형님이 내 팔꿈치를 슬쩍 찔렀다. 언니 저거 골라. 저 빨간 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빨간색 숄더백을 들어 올렸다. 가격표를 본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300만 원. 내 석 달치 월급이었다. 귀자 여사가 나를 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낫다. 그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부끄러웠다. 300만 원짜리 고개 끄덕임에 기뻐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계산을 마친 뒤 여사는 우리를 데리고 5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여사는 핸드백에서 흰 봉투 4개를 꺼냈다. 이건 이번 달 용돈이야.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씩 들어있었다. 여사는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면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마치 충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봉투를 받을 때 여사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가웠다. 뼈만 남은 것 같은 마른 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여사가 먼저 자리를 떴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다면서 여사가 사라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셋째 형님이 먼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다. 아, 오늘은 비교적 순했다. 첫째 형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 저번 달엔 둘째가 고른 거 2번이나 바꾸게 하셨잖아. 나는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형님들, 이거 정말 매달 이러시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피식 웃었다. 매달은 아니고 2달에 한 번. 그리고 언니 그 가방 진짜로 들고 다니면 안 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 소리야. 첫째 형님이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설명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팔아 중고 명품 매장에 가져가면 구매가의 70%는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가짜를 하나 사서 어머님 앞에서만 들고 다니는 거지. 어머님은 눈이 좋으신 편이지만 가짜가 7만 원짜리가 아니라 20만 원짜리면 잘 모르셔. 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째 형님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이건 생존이야. 그 돈은 우리 각자의 비상금이 되는 거고 그 가짜 가방은 우리의 갑옷이 되는 거야.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지 물건 자체가 아니니까. 그 말에 셋째 형님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용돈 봉투 있지, 그것도 전략이 있어. 받을 때 반드시 2손으로 허리를 15도 이상 숙여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3마디를 또박또박 해야 다음 달에도 나와. 나는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50만 원. 아까는 그저 감사했던 그 돈이 이제는 다른 색깔로 보였다. 이건 선물이 아니었다. 이건 출연료였다. 우리가 매번 그 무대 위에 서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연기를 하면 귀자 여사는 그 대가로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연료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셋째 형님이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가장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었다. 우리끼리는 절대로 경쟁하면 안 돼. 어머님은 우리가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길 원하시거든. 그래야 자기한테만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가 뭉치면 어머님은 외로워지시고 외로워지시면 더 많이 주셔. 아이러니하지.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도 웃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손에는 300만 원짜리 빨간 가방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다음 모임이 언제인지를 벌써 궁금해하고 있는 내가 나를 가장 두렵게 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빨리 왔다. 결혼한 지 석 달째 접어드는 11월의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었다. 형 회사가 부도났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3분을 서 있었다고 나중에 고백했다. 둘째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시댁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던 건축자재 유통회사가 하도급 업체 연쇄부도의 여파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부채가 7억이라는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남편은 국그릇만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소식은 며느리들 사이에서 하루 만에 퍼졌다. 첫째, 형님이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당분간 모임은 없을 것 같다. 둘째가 많이 힘들다. 연락은 자제하자. 그 메시지 끝에 마침표가 3개 찍혀 있었는데 그 점 3개가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이해했다. 귀자 여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부도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만에 둘째 아들의 빚 7억 중 5억을 일시에 정리해버렸다. 남은 2억은 둘째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처리했다.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수습한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대단한 모성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귀자 여사의 돈에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왔다. 그 청구서의 수신인은 둘째 형님이었다. 12월 첫째 주부터 둘째 형님은 매일 아침 귀자 여사의 집으로 출근했다. 여사의 집은 한남동 단독주택이었는데 방이 7개였고 화장실만 5이었다. 둘째 형님은 그 집의 바닥을 닦고 창틀을 닦고 냉장고 안에 반찬 통뚜껑을 일일이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새 반찬을 만들어 채워 넣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여사가 아끼는 도자기 찻잔 12점을 매번 손으로만 세척해야 했다.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유약이 상한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사실을 셋째 형님에게서 들었다. 셋째 형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둘째 형님이 직접 전화한 적은 없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다. 자기 고통을 타인에게 들려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귀자 여사의 집에 문안 인사를 갔다. 그때마다 둘째 형님이 부엌에 있었다. 겨울인데도 고무장갑 위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고 앞치마에는 항상 물기가 배어 있었다. 내가 눈을 마주치며 작은 인사를 건네면 둘째 형님은 고개를 까딱하고 다시 싱크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 등이 너무 곧았다.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척추는 저런 모양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귀자 여사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고 말하면 너무 가혹할까. 그러나 나는 여사의 눈을 보았다. 둘째 형님이 무릎을 꿇고 거실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닦을 때 여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둘째 형님의 등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만족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내가 베푼 것의 무게를 저 사람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쟤는 저울질 같은 것. 5억이라는 숫자가 여사의 입에서 직접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 숫자는 한남동 집의 모든 방, 모든 복도, 모든 창문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적혀 있었다. 12월 셋째 주 토요일. 여사가 온 가족을 불러 저녁을 먹자고 했다. 장소는 한남동 집이었다. 남편은 차 안에서 내 손을 잡고 오늘은 좀 조용히 있자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식탁은 14명이 앉을 수 있는 원목 테이블이었다. 둘째 형님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국을 데우고 빈 접시를 치우는 일을 했다.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첫째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고 셋째 형님은 아이에게 숟가락을 떠주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젓가락을 든 채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그것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다. 여사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요즘 몸은 좀 어떠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둘째 아들이 네 어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여사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부엌 쪽으로 돌렸다. 둘째 형님이 마침 빈찌개 냄비를 들고 나오는 참이었다. 여사가 말했다. 그래 애라도 하나 있으면 정신을 차릴 텐데 빚쟁이한테 쫓기면서도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더구나.
내가 5억을 안 줬으면 지금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지. 식탁이 얼어붙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하고 작게 불렀지만 그 뒤에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첫째 형님의 숟가락이 밥그릇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둘째 형님은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았다. 노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다. 오른손 먼저 손가락 하나하나를 당겨 빼듯이 그 다음 왼손 벗겨진 고무장갑 두 짝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접혀있던 앞치마 끈을 풀어 역시 고무장갑 옆에 개켜두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 고요했다. 분노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접시를 깨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둘째 형님은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 나왔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찬 12월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한 줌 밀려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둘째 아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귀자 여사는 찌개 국물이 식어가는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 떠오른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읽을 수 없었다. 놀람이었을 수도 있고 당혹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자신이 그렇게 걸어나가고 싶었던 어떤 문 앞의 기억이었을 수도 있다.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노란 고무장갑 두 짝이 그날 밤 그 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둘째 형님이 나간 그 토요일 밤 이후 한남동 집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귀자 여사도 아들들도 우리 며느리들도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듯 세상이 굴러갔고 그 침묵이 나는 무엇보다 무서웠다. 1월이 되자 귀자 여사의 칠순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장소는 그랜드 하쉐트 서울의 대연회장 300명 규모의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꽃장식만 2천만 원 축하 영상 제작에 별도 500만 원이 배정되었다. 여사가 직접 기획한 하이라이트는 며느리 3명이 무대에 올라 전통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린 뒤 축하 노래를 부르는 순서였다. 3명이라고 했다. 둘째 형님의 자리는 이미 편집되어 있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택배가 왔다. 3개의 상자 안에는 금박이 번쩍이는 화로 스타일의 한복이 들어있었다. 내 것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옷이 아니라 무대 의상이었다. 형광에 가까운 분홍색 치마에 금색 자수가 과하게 박혀 있었고 어깨에는 조화가 달려 있었다. 동봉된 메모에는 여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맞추었으니 감사히 입으렴. 그날 밤 첫째 형님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한복 받았지.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30분쯤 지나 셋째 형님이 물음표 하나를 보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썼다. 형님, 저 이거 못 입겠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셋은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첫째 형님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귀자 여사가 보낸 잔치 진행표였다. 며느리 합동축가 공목은 사랑의 인사, 가사를 바꿔서 어머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개사 버전이었다. 셋째 형님이 종이를 읽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형님, 이거 둘째 형님 파트까지 우리한테 나눠져 있어요. 첫째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카페 안에 재즈 피아노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나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말했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노래도 절도 저 한복도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 형님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놀라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누군가 먼저 말해준 것에 대해 느끼는 안도 같은 것이 있었다. 셋째 형님이 숟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두드리다 멈추고 말했다. 나도. 그리고 한참 후에 첫째 형님이 말했다. 나도 못하겠어.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긴장이 풀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내쉬는 숨 같은 것. 그 순간 나는 둘째 형님이 고무장갑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돌아서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여사가 보낸 한복은 정중하게 반송한다. 대신 각자 현대적인 생활 한복을 맞춘다. 색은 각자 원하는 것으로 다만 품위 있게. 무대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축가도 부르지 않는다. 대신 손님으로서 잔치에 참석한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겠다는 뜻이었다. 반송된 한복 상자를 받은 귀자 여사가 첫째 형님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틀 후였다. 통화는 17분 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첫째 형님은 내용을 많이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만 전했다. 어머님이 우시더라. 잔치 당일 2월 둘째 토요일이었다. 나는 연한 회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남편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예쁘다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화 많이 나셨을 텐데 내가 대답했다. 알아. 그래도 안 해.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그가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것 중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천장에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빛을 쏟아냈고 입구에는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을 확대한 초상화가 세워져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사는 25쯤 되어 보였다. 아들 셋을 낳고 비로소 시댁에서 발언권을 얻기 시작한 무렵의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300석 중 실제로 앉은 사람은 100여 명이었다. 여사의 오래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오지 않았다. 축의금만 보내고 사유를 댄 사람도 있었고 아예 연락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사가 최근 몇 년간 돈을 빌려주며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말라야 끝나는 게 아니었다. 돈이 넘쳐도 끝나는 것이었다. 상대가 더 이상 그 빚진 감정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 축가 순서가 되었을 때 사회자가 며느리 대표 무대를 안내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안내했다. 며느리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였다. 나는 냅킨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첫째 형님이 내 왼편에서 차를 마셨다. 셋째 형님이 오른편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귀자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금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머리를 올린 채 그녀의 시선이 우리 쪽을 훑었다. 분노를 예상했다. 그런데 여사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이제서야 알아보는 듯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자신에게도 해주었으면 했던 어떤 것의 형체를 마침내 눈앞에서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연회장에 어색한 박수가 흩어졌다. 사회자가 급히 다음 순서로 넘겼다. 축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고 그 안에는 며느리 3명의 인터뷰가 편집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녹화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파트는 비어 있었다. 20초간의 검은 화면이 300명 앞에서 흘렀다. 아무도 그 침묵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잔치가 끝난 뒤 연회장은 빠르게 비었다. 테이블 위에 손대지 않은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흘린 축의금 봉투 하나가 바람에 밀려 여사의 의자 다리 옆까지 와 있었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200석의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주 목걸이 위로 손가락이 올라가 구슬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출구 앞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털 조명 아래 혼자 앉아 있는 70세의 여자가 보였다. 16에 끌려가 자신의 한복조차 스스로 고르지 못했던 소녀가 54년이 지나 가장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가장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승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앉아 있는 것 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 아래에서 아주 오래된 울음 같은 것이 올라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잔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다. 월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길게 울렸다. 화자는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잔치 이후 귀자 여사에게서도 형님들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마지막 메시지가 잔치 전날 셋째 형님이 보낸 하트 이모티콘에서 멈춰 있었고 그 노란 하트가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화자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화요일 오후였다. 둘째 형님. 발신 버튼을 누르기까지 손가락이 화면 위를 3번이나 오갔다. 신호음이 5번 울렸고 6번째가 울리기 직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화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맑았다. 무너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이 잘 통하는 방에서 오래 환기를 마친 사람처럼 고요하고 깨끗했다. 형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둘째 형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 오히려 요즘 잠을 잘 자. 그 한마디에 화자는 목이 텄다. 12월 그 저녁 고무장갑을 소리 없이 벗어놓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뒷모습이 떠올랐다. 1달 반 넘게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잠을 잘 잔다고 말하고 있었다. 형님, 저희가 잔치에서 무대 안 올랐어요. 형님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알아. 첫째 형님한테 들었어. 화자는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첫째 형님이요. 둘째 형님은 작게 웃었다. 잔치 끝나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 울면서 화자는 잔치 당일 첫째 형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택시를 잡아주며 수고했어 라고만 말하고 돌아섰던 뒷모습. 그때 이미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둘째 형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한 가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화자는 직감적으로 숨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형님이 찻잔을 다시 드는 소리, 한 모금 마시는 소리,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순서대로 들렸다. 마치 자신이 꺼낼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설 연휴 지나고 2월 초, 그러니까 잔치 일주일 전쯤이었어. 화자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어머님이요. 직접이요. 응.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 숨소리만 들리더라. 그러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 둘째 형님이 잠시 말을 끊었다. 화자는 그 침묵 속에서 귀자 여사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다. 잔치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작은 등을 미안하다라고 했어. 그게 다였어.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 화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하다. 평생 한 번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았을 사람이 새벽 2시에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오직 자기가 가장 깊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형님,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받기만 했어. 그냥 네 하고 끊었어. 화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5억의 빚, 매일같이 한남동 집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던 날들. 300명 앞에서 밥상에도 끼지 못했던 그 저녁 자식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한 사과가 새벽 2시에 미안하다 3글자였는데 그걸 그냥 네 하고 받았다는 것이 형님은 화가 안 나세요. 둘째 형님은 아주 오래 침묵했다. 화자는 그 침묵이 분노를 삼키는 시간인 줄 알았다. 그런데 형님이 말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너 말티즈 강아지 본 적 있지? 화자는 맥락을 잃었다. 네, 네. 작은 강아지일수록 잘 짖어. 사나운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세상이 자기보다 다 크니까 밟힐까봐 잡아먹힐까봐 이빨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어머님이 그래. 16에 시집가서 14년을 맞고 굶고 짓밟히고 그 사람한테 세상은 전부 자기를 해치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성벽을 쌓은 거고 며느리를 무릎 꿇려서 안전하다고 느낀 거야. 화자는 숨을 내쉬지 못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고무장갑 벗고 나간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 어머님이 더 이상 나한테 빚을 무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드린 거야. 내가 거기 앉아서 맞아주는 한 어머님은 절대 안 바뀌어. 내가 떠나야 어머님이 혼자 앉아서 자기가 뭘 했는지 볼 수 있어.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나가신 거예요. 계산은 아니야. 그냥 알았어. 오래 봐왔으니까. 그 사람이 사나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라는 걸. 통화가 끝난 후 화자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2월의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식탁 위의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화자는 잔치날 귀자 여사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 떠올랐던 그 표정. 이제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화자가 먼저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시간 뒤 네 사람이 통화로 연결되었다. 화자는 둘째 형님의 말을 전했다. 말티즈 이야기를. 새벽 2시에 미안하다를. 고무장갑을 벗은 진짜 이유를. 전화기 너머로 첫째 형님의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셋째 형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째 형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필요한 건 적이 아니라 거울이었어. 비춰주되 깨뜨리지 않는 거울. 첫째 형님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둘째 형님이 대답했다. 가까이 가되 안 잡히는 거리. 손 내밀되 끌어당기지 않는 힘. 그게 사랑이야 아마. 화자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을 입 밖에 냈다. 형님들, 우리끼리 여행 가려고 했잖아요. 발리. 어머님도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다. 3초, 초, 10초. 화자는 자기가 미친 소리를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먼저 입을 연 것은 셋째 형님이었다. 좋겠다. 나도 그 생각했어. 첫째, 형님이 뒤를 이었다. 어머님 여건 있으시겠지. 둘째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화자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2월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봄이 아주 천천히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발리의 마지막 밤이었다. 우리가 그 섬에 오기까지는 2달이 더 걸렸다. 칠순 잔치가 끝난 2월의 그 밤 이후 귀자 여사는 1달 가까이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백화점 호출도 없었다. 처음에는 보복의 전조인 줄 알았다. 폭풍 전에 고요 같은 것. 그런데 3월 중순 둘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다. 한담동이 아니라 둘째 형님 부부의 작은 전세 아파트에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20분을 서 있다가 결국 누르셨다고 했다. 그리고 앉자마자 한마디를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뒤에 30분간 울기만 하셨다고. 둘째 형님은 그날 통화에서 자기가 여사에 대해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을 처음으로 내게 말해주었다. 어머님은 말티즈 같은 분이야. 작고 떨고 이빨을 세우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먼저 물지 않으면 물릴 거라고 평생을 믿어온 거지.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었고 이해도 아니었다. 다만 어떤 자리바꿈. 여사를 가해자의 의자에서 내려놓고 그 의자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16살 소녀를 보게 되는 일이었다. 4월에 우리는 성수동 카페에서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넷이었다. 둘째 형님이 돌아온 것이다. 첫째 형님이 말했다. 어머님이 달라지셨어. 아직은 모르겠지만 달라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 셋째 형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래도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어쩌죠. 둘째 형님이 웃었다. 그때는 우리가 또 나오면 되지. 그 웃음이 참 이상하게 따뜻했다. 상처를 다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날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였다. 여행을 가자. 며느리들끼리가 아니라 여사와 함께. 내가 발리를 제안했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른다. 귀자 여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으면 했다. 오래된 위계가 작동하지 않는 땅, 누구의 집도 아닌 장소. 비행기 안에서 여사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 보았다. 6시간 동안 거의 말이 없었다. 나는 통로 건너편에서 그 엿벌구를 훔쳐보았다. 칠순이 지난 얼굴이었다. 주름 사이로 54년 전 16살의 윤곽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도착하고 사흘간 우리는 놀랍도록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우붓에 논길을 걸었고 시장에서 망고를 깎아 먹었고 빌라의 수영장에서 발을 담그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오후를 보냈다. 여사는 쇼핑을 권하지 않았다. 봉투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가끔 우리가 웃을 때 반 박자 늦게 따라 웃었다. 그 반 박자의 지연이 내 가슴을 찔렀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타이밍이었다. 마지막 밤이었다. 빌라의 나무 테라스에 5명이 둘러앉았다. 야자수 너머로 인도양의 파도 소리가 낮게 밀려왔고 양초 3개가 나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프랑지판이 꽃냄새가 축축한 밤 공기에 섞여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원 어딘가에서 간헐적으로 울렸다. 파도가 한번 크게 밀려왔다가 빠져나간 직후 귀자 여사가 입을 열었다. 나 이야기 하나 할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명령의 톤이 빠져 있었다. 남은 것은 바람에 다른 사포 같은 거친 떨림이었다. 여사는 자기 무릎 위에 놓인 2 손을 내려다보았다. 양초 불빛이 그 손등의 검버섯 위로 흔들렸다. 16에 시집갔어. 내가 고른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소 2마리 값에 보낸 거야. 시어머니가 첫날 밤 내 짐에서 내복을 꺼내 마당에 던졌어. 이 집에서는 내가 주는 것만 입는다고. 나는 사흘째 같은 옷을 입고 부엌 바닥에서 잤어. 첫째 형님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다. 셋째 형님이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다. 밥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것만 먹었어. 국물에 밥 말아서. 그것도 시어머니 기분이 좋을 때만. 나쁜 날은 굶었어. 임신했을 때도 굶었어. 첫째 낳고 나서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끓였어. 산후 이틀째 서서 끓이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왔어. 여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양초 하나가 바람에 꺼졌다. 어둠이 한정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맹세했어. 내가 힘을 가지면 절대 다시는 굶지 않겠다고. 절대 다시는 바닥에 눕지 않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촛불에 젖은 눈이 빛났다. 힘을 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어. 내가 아는 건 당하는 것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한 거야. 내가 당한 것을. 준다는 게 나한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였어. 사랑을 그렇게밖에 몰랐어. 둘째 형님이 먼저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여사가 그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했다. 둘째야, 네가 그날 고무장갑 벗고 나갔을 때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무서웠어. 내가 무서웠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된 게. 첫째 형님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셋째, 형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다. 파도 소리 위로 5명의 울음이 겹쳐졌다. 누가 누구를 안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순간 귀자 여사의 손이, 그 떨리던 손이 둘째 형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둘째 형님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새벽까지 그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말이 끝나고도 한참을 더 프랑치파니 향이 점점 옅어지고 하늘이 보라색에서 회색에서 분홍으로 바뀌는 동안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 5의 눈은 전부 부어 있었다. 세관 직원이 한 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마중을 나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울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많이. 그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내 캐리어를 대신 끌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날은 충분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 귀자 여사는 여전히 우리를 부른다. 하지만 백화점이 아니라 자기 집 거실이다. 봉투를 내밀기 전에 묻는다. 이거 필요하니? 그 2 글자 필요하니가 나오기까지 54년이 걸렸다. 첫째 형님은 여사와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북한산 초입까지만. 둘째 형님은 여전히 과묵하지만 이제 여사의 전화를 2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받는다. 셋째 형님은 여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주에 여사가 처음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모티콘을 보냈다. 해바라기 하나, 아무 말 없이 우리 넷이 동시에 웃었다. 나는 지난달 한남동 집에 갔다가 거실에서 로봇 청소기를 보았다. 바닥을 느릿느릿 돌아다니며 혼자 일하는 동그란 기계. 여사가 말했다. 이거 좋더라. 시키면 알아서 하니까 사람 안 부려도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 뻔했다. 사람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로봇 청소기는 소파 다리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고 다시 나아갔다. 나는 그 작고 둥근 것이
귀자 여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벽에 부딪히고 멈추고 방향을 틀어 다시 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현관을 나서는데 여사가 뒤에서 불렀다. 있잖아. 나는 돌아보았다. 여사가 말했다. 다음에 올 때 그 남색 치마 입고 와. 예뻤어 그거.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다. 그 두 글자가 처음으로 무겁지 않았다.